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권미란입니다.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 전 세계 기업들이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분야가 바로 NFT, 대체 불가능 토큰입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그림, 음악, 영상 같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증명해주는 토큰인데요. NFT의 시초는 2017년 출시된 가상의 고양이 육성 게임, 크립토키티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게임은 블록체인 스타트업 데퍼랩스가 출시한 게임으로 온라인에서 저마다 특성이 다른 고양이들을 모으고 교배시켜서 수집하는 수집형 게임인데요. 각각 고양이들이 NFT화돼서 고유의 일련 번호를 부여받고 이 유저들이 암호화폐로 고양이들을 사고 팔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가격에 호가되는 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10억 원도 넘게 호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NFT가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해석을 내놓게 되면서 내년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NFT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딘이라는 흥행 IP를 갖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지분을 갖고 있는 두나무의 업비트와 함께 이 NFT 사업을 놓고 협력에 나설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앞서서 하이브가 두나무와 지분 수합을 통해서 NFT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죠. 하이브는 이러한 아티스트 IP를 활용해서 웹툰이나 웹소설뿐만 아니라 또 게임 등등의 본격적인 확장에 나서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그런 주제 또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보시죠. 미래차 시대 코앞, 국내 자동차 산업의 속도는? 오늘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이항구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정말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들이 전기차 모델을 속속 다 출시를 하면서 전기차 시대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EV6 이렇게 내놓았는데 국내만 출시했고요. 아직 미국은 출시 전입니다. 유럽에서 굉장히 또 이 모델들이 호평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또 올해 이슈가 됐었는데요. 국내 자동차 산업이 과연 친환경 미래 대비해서 얼마나 속도를 내고 있을까요? 연구위원님, 먼저 올해 친환경 자동차의 비중부터 알아볼까요? 네, 올 1월에서 9월까지 이 친환경 자동차 판매 실적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가까이 늘어난 한 16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국산 내수 판매 비중이 한 27%로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거죠. 그리고 이 친환경 차를 보통 저희가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이브리드 카, 그다음에 배터리 전기차,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수소 전기차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역시 뭐 하이브리드 카 수요가 한 31% 증가한 10만 대를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뭐 우리가 삼형제라고 얘기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BEV, PHEV, 그다음에 FCEV 같은 경우가 한 9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배 정도 증가해서 한 5만 5천 대 정도가 판매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히 친환경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내수 가운데서 판매 비중 가운데 26.7%가 친환경차 예, 사상 최고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입 전기차를 포함하면 어떨까요? 근데 뭐 9월에 수입차 판매에서 또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한 40%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뭐 최근 테슬라 붐이 예. 말해주듯이 결국에 이 테슬라가 전기차 수요를 끌어내고 있고 또 네네. 뭐 일본 업체들 하이브리드카 모델도 지금 다양하게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입차 쪽에서도 이 친환경차 수요가 상당히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친환경차 중에서도 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 하이브리드카가 이제 전기차와의 격차가 상당히 컸는데 올해는 한 50% 이상으로 전기차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이제 전기차가 점차 하이브리드 차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은데 전 세계적으로 볼 적에는 이미 작년에 하이브리드카 수요를 이 전기차 삼형제가 따라잡았습니다. 일부 뭐 우리 보도에서는 네. 하이브리드카 시대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볼 적에는 이미 지난해 이 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하이브리드카 하면은 내연기관과 또 전기로 움직이는 네, 그렇습니다. 것이 함께 예, 사용되는 네, 그렇죠. 자동차죠. 예, 그리고 내수 시장에는 지금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일본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에서는 특히 이 친환경 쪽에 유럽 쪽에서 많이들 그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네. 이런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쪽에서는 하이브리드 카가 친환경 차의 비중이 거의 동등하게 올라온 상황이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차가 11월에 특근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과연 11월에 주말 근무를 매주 할 것인가? 이거를 또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특근이 이루어진다면 또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겠는데요. 다만 반도체 수급이 완전히 정상화됐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소속으로 연구위원님이 계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도 차량용의 반도체 공급난이 2023년까지 지속된다는 전망을 내놓았거든요. 네. 예. 뭐 반도체 그 공급 차질은 저희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23년 이야기를 했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생산 카파가 그 능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돼서 23년 정도 돼야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노사 간에 지금 합의에 의해서 이제 그 근무 시간을 연장하자 이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3, 4분기에 약간 이제 생산 차질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그 11월 달 4, 4분기에 들어와서 또 연말 수요라는 걸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반도체 수급에서 약간 이 완화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 이런 여유가 있을 때 좀 그 물량을 좀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이제 정부에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자동차 생산과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반도체 수급, 자동차 업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반도체 수급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는 계속된다고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전망하시는 핵심 이유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신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그 공급,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늘리려면 한 2년 정도 그 시간이 소요되지만 또 하나가 이 전자 쪽에서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호조세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뭐 반도체 업체들로서는 수익률이 높은 이 전자 쪽에 공급을 하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차 쪽에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쪽의 공급 차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낮다는 점이 좀 한계입니다. 그래서 빠른 증설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자동차 업황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큰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올해 전기차 시장이 가격 경쟁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바로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LFP 배터리를 채택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배경 알아볼까요? 네, 일단 뭐 LFP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업체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은 상당히 낮죠. 그렇지만 중량이 좀 무겁고 밀도도 낮고 하지만 지금은 뭐 가격을 내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그러니까 뭐 니오나 엑스펜 같은 아주 고급차 업체들 지금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또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500만 원짜리 전기차라는 홍광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팔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광 쪽으로 이런 LFP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중국 정부에서 지금 그 앞으로 육성할 분야가 좀 준중형 쪽의 전기차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차들은 지금 뭐 그 홍광이 올해 50만 대 정도 판매가 될 거지만 앞으로 이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준중형, 중형 정도의 이제 시장 확대가 필요한데 이러려면 결국에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 같은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테슬라도 일부 차종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럭셔리 브랜드로 앞세우고 있는데 일부 차종에서는 LFP 배터리를 도입하겠다고 그것도 결과적으로 테슬라도 탑다운형이라서 이제 고급 모델부터 지금 점점 아래 대중 모델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이제 100만 대를 팔게 되고 자기네들이 도전적인 목표지만 2030년에 뭐 2천만 대 판매를 하겠다. 그럼 양적 성장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좀 저렴한 배터리를 사용하는 그런 양산 모델 쪽으로 또 진출을 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LFP 쪽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원자재 가격이 높게 올해 들어서 진행이 됐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 업계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LFP 배터리를 채택하게 됨으로 인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입을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국내 업체 중에 LG하고 SK 쪽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LFP 배터리의 그 개발이나 뭐 생산 쪽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은 제시했지만 뭐 양산을 하겠다까지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뭐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뭐 배터리업 3사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 뭐 거의 35%에 육박을 했고 지금 장기적인 전망을 보더라도 최근 저희들이 그 같이 한번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2030년 정도 돼도 아마 한 3분의 1 정도 지금의 시장 점유율 정도는 유지하지 않겠나. 대신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리튬 메탈이나 리튬 황
이런 쪽에 이제 대체 기술 개발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이 LFP 배터리를 가지고 시장에 진출을 하더라도 또 우리 배터리 3사들의 그 기술력, 우리 고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잘 버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도입되는 배터리는 LFP가 대세가 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LFP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가격이 낮긴 하지만 가격이 낮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좀 높은 화재 사고가 사실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더 적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주행 거리라든지 이런 뭐 충전 시간 같은 경우는 네, 리튬 이온 배터리가 더 좋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양적으로 이제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양적 경쟁은 아닙니다. 중국을 놓고 양적 경쟁을 한다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LFP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내수용으로 많이 팔리면서 일부 뭐 최근 중국이 그 전기차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뭐 신흥국 쪽에서 일부 수요는 있으리라고 보지만 선진국 쪽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제 리튬 이온 그리고 또 우리 현대차하고 도요타가 개발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네. 또 우리 배터리 3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리튬 메탈, 리튬 황 이런 쪽의 배터리들이 앞으로 그 선진 시장에서는 주도권을 잡아나갈 것으로 봅니다. 리튬 황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는 어떤 배터리인가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화재 위험도 좀 낮고요. 네. 또 항상 그 가격이 비싼 게 코발트 문제인데 예. 이러한 코발트 수요가 낮기 때문에 좀 더 그 안전성이 높고 효율성도 높고 가격을 좀 더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지를 가진 이러한 기술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전기차 가격이 낮은 쪽을 선호하는 국가나 계층에 있어서는 이 LFP 배터리를 채택한 전기차를 타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 그리고 앞으로 나올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이 밖에도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그런 리튬 황과 리튬 메탈 배터리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기술력들은 모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고 네. 전 세계를 주도하는 정도로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력이 좋다고 네. 볼 수 있는 분야군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 자동차 소부장 같은 경우도 기존의 부품 업체들이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기사들도 연초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해부터. 미래차 부품 전환 속도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나요? 근데 지금 뭐 계획대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한 100개씩 전환을 시켜갖고 2025년까지 500개 부품업체를 미래차 부품업체로 전환시키고 2030년까지 한 1000개를 전환을 시키겠다. 이것이 이제 정부 목표인데 최근에 탄소 중립 정책이 계속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정부한테 이 시기를 좀 당기자. 한 뭐 2025년에 한 뭐 1000개 정도를 전환시켜야 우리가 이런 탄소 중립도 원활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또 우리 업체들이 이 경쟁력이 우수한 배터리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지금 이 인력을 비롯해서 상당히 그 다양한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자동차는 이제 내연기관은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도 점점 네,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뭐 들어왔네요. 내연기를 꼭 버려야 된다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네. 전체 자동차 판매 중에서 90% 이상, 90% 후반이 지금 내연기관차죠. 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현대차도 예. 전체적인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 내수 시장에서 이제는 뭐 한 30% 가까이가 친환경차가 차지했듯이 70%는 아직 내연기관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에서도 지금 2050년에 100%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지 예. 전 세계에 보급되어 있는 현재 기준으로 한 14억 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거든요. 결국에 신흥국 쪽에서의 이런 완전한 전동화를 이루기는 2050년이 가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또 미래차 부품 전환을 빠르게 해야 우리가 또 수출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 차원에서 부품 기업들의 전장 전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우리 국내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시대를 위해서
속도를 빨리 내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는 이제 중장기 계획 2025년, 30년 계획을 세워서 업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탄소 중립이 계속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고 예. 또 업체들도 이제는 많이 인식이 변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내연기관의 시대가 오래 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뭐 현장을 다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는 좀 빨리 가야겠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겠다. 특히 중견기업 이상은 요즘에 뭐 미래차 관련한 인력들을 오히려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게. 네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인력 육성 대책, 얼마 전에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정부의 이런 지원 정책 그리고 전환의 속도는 빨라질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내수에서 국산 브랜드 차들의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신차 판매 한해서 네. 26.7%에 달하는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미래차 전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과 어떤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좀 더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속도를 이제 내가려고 하는 그런 국내 자동차 업계의 상황인데요. 두 번째 주제 알아보도록 하죠. 화면 확인하시죠. 4분기 후 자동차 산업 리스크 및 성장성은? 네, 뭐 일단 네. 아까 1월, 9월 친환경차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올 뭐 1월, 9월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의 내수죠. 약 5.6% 작년보다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 223만 대 정도가 팔렸고 또 우리가 이제 해외 생산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 생산은 부품 수출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해외 생산은 한 17.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47만 대. 그렇다면 이제 국내외 결국에 우리 브랜드 업체들이 생산한 물량이 한 470만 대 이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좋아졌는데 우리가 뭐 2분기에 굉장히 호실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 4분기에 이제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해서 생산 차질을 빚었고 이러한 것들이 약간 최근에는 국내 판매, 그다음에 해외 판매에도 부정적인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보다는 약간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동차 판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성장성과 리스크도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요소수 품귀 현상에 대한 영향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글쎄요. 자동차 신차 판매에 이게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요소수 품귀가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쪽으로? 뭐 단기적으로 지금은 결국 디젤 상용차들, 예. 화물차들의 운행에 상당히 치명타를 입히고 있고요. 네네. 뭐 일부 승용차, 특히 2015년 이후에 팔린 디젤차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지금 디젤차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뭐 올 1월, 9월에 보더라도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디젤차 수요가 점차 사라지면서 요소수 수요도 뭐 조금 완화된 그건 장기적인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 정부에서도 호주로부터 지금 한 2만 리터, 그러니까 20톤 정도의 긴급 수입을 하고 있고 또 네. 수입선 다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완화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연말 연시가 가까우니까 우리가 이게 화물의 물동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수출 물동량도 그렇고 내수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빨리 이러한 대책이 마련이 돼야지 자칫해서 이것이 물류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완성차 업체들도 상당히 적기 공급을 해서 화물차, 우리가 소위 탑차라고 그러는데 이런 화물차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물류 라인에 있어서의 차질이 빚어진다 그러면은 완성차 생산에 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시급한 대책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물류 체계의 마비 가능성이 결국에 각 산업에 영향을 다 줄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연말이기 때문에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뭐 여러 보도도 나오고 증권가에서도 주목을 하긴 했었는데 이 물류 체계가 마비가 된다면 자동차 업계에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다라고 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요소수 품귀 현상에 대해서도 연구원님께서 미중 패권 다툼의 하나라고 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상당히 네네. 미중 간의 마찰이 있었고 그 틈새에 우리가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 네. 아닙니까? 우리는 뭐 양쪽으로 솔직히 쉽게 얘기하면 양다리 외교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네, 지금은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하고 있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그것이 호주로 불똥이 튄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 중국하고 호주 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호주에서의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이 줄어들었고 이것이 이제 결국에 중국 내 석탄 부족 현상으로 해서 결국 요소까지 수출을 중단해라. 이러한 중국 정부의 조치로 갔는데 뭐 일본의 수출 규제 상황하고는 약간 다르다고도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네네. 전 세계적으로 지난 한 3, 4년 동안에 자국이익이 우선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기네들이 충분하게 안전판을 만들어 놓고 수출을 하겠다는 이러한 그 차원에서의 전략들,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자원 외교도 상당히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따라서 자원 패권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전망들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또 중국과 호주 간의 다툼이 이어졌고 그럼으로 인해서 중국 쪽에서 요소수 수출 중단까지. 알겠습니다. 반도체 공급 차질 외에도 완성차의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이슈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글로벌 공급망이 아무래도 좀 불안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대한 실적의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정말 다행스럽게도 3분기 실적이 저점을 잡아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내년에 생산 차질은 없겠습니까? 뭐 내년에 올해 그러니까 반도체 차질로 인해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이 한 1,000만 대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회복 속도가 V자 회복으로 기대했다가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걸로 보고 있지만 그 기대보다는 약간 낮아질 걸로. 왜냐하면 이 물류 대란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뭐 전 세계 수요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 우리가 그 동안의 두 번째 그 위기, 두 번의 위기는 뭐냐 외환 위기하고 금융 위기 때는 우리가 약간의 그 이런 위기를 기회로 좀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도 같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공급망이라는 게 제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망 전체를 볼 적엔 제조업만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인바운드하고 아웃바운드 물류들이 있습니다. 또 이걸 전체로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생산을 하더라도 지금 수출 물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선박을 못 구했다. 일부는 또 비행기로 들여온다. 이번에도 뭐 공군기가 가서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급하면. 이러한 전체 민간의 물류 활동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이런 물류 활동들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조가 회복이 되더라도 전체적인 공급망은 결과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다시 제조업의 위축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에 이어질 또 수 제한을 있고요. 두는 거죠. 예. 내년에도 차질이 이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자동차 수요는 올해보다는 회복될 걸로 봅니다. 대신 이제 해외 수요는 회복이 되겠지만 내수는 워낙 작년도 좋았고 몇 년 동안 상당히 좋았고 대신에 이제 이러한 개별 소비세 이런 혜택들도 많이 앞으로 없어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80만 대 수준에서 안정화될 그럴 지금 상황으로 보고 있고 대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아니면 이제 해외 판매 또 있습니다. 해외 생산 판매들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원상차 업체 그리고 또 이 부품 업체들의 실적이 좌우될 걸로 봅니다. 네. 국내 자동차 수요는 좋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전망을 좀 알아볼까요? 근데 올해는 약간 뭐 기대보다는 낮지만 저희들이 그 작년에 187만 대가 팔렸거든요. 예. 근데 현재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8% 정도 내수가 지금 1, 9월 동안에 줄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약간의 본다 그러면 뭐 170만 대 초반 수준에서 올해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정상화일까요? 작년에는 워낙 보복 소비로 또 자동차 네, 수요도 그렇습니다. 본래 높았었잖아요. 저희들이 과거 몇 년 전에 전망을 할 적에는 그 160만 대가 정상이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예. 개별 소비세가 되면서 이게 180만 대로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상이라면 그 중간의 수준에 한 170만 대만 되더라도 우리 내수는 뭐 정상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단지 하나가 국산차 수요하고 그 수입차 수요의 비율입니다. 지금 수입차 수요가 점점 그것도 늘어나고 예측 있기 가능한가요? 때문에 물론 지금 뭐 수입차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산차는 주춤하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특히 왜냐하면 외국계 3사 이 판매 물량을 상당히 빠르게 수입차 쪽이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국내 특히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선방하고 있지만 외국계는 또 수입차한테 밀리는 왜냐하면 신차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수입차 수요도 앞으로 뭐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오닉 5, EV6 현재 나와 있는 국산 전기차 브랜드들인데요.
국내 수요, 자동차 수요 알아봤고요. 그리고 친환경차 부분에서도 수요를 전망해 주셨습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의 브랜드는 잘하고 있다고 그래도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뭐 현대기아차는 뭐 생산 물량에서도 최근에는 뭐 한 세계 3위까지도 올라갔고 그렇기 예.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있지만 물론 앞으로 수익성 문제입니다. 그 양적 성장이라는 건 현대차도 이제 이미 지향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익성을 얼마나 그 달성을 해야 이 수익을 갖고 결국 미래차 쪽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미래차로 쪽으로 뭐 이번에도 탄소 중립에서 그 450만 대 전기차 보급을 2030년으로 지금 높여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업체들도 이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전기차 국내 생산뿐 아니라 또 해외 판매도 상당히 늘려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초만 해도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우리 현대차 기아가 전기차 시대에 맞춰서 전기차 브랜드로 체질 변화를 했을 때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뭐 결국에 그때도 뭐 어떤 리스크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뭐 브랜드 싸움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원자재 가격도 최근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다 있습니다. 보니까 수익성이 좋지 못한 부분들 지금 수익성 안 좋을까요? 현대차 기아? 뭐 2분기엔 좋았지만 3분기는 뭐 많이 떨어진 걸로 지금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4분기도 이 원자재 가격이 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공급업체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급업체들, 우리 부품업체들 거의 뭐 현대차랑 거래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네. 이 업체들 최근 실적을 보면은 별로 업체마다 이제 굉장히 그 차이는 나지만 평균적으로 거의 뭐 영업이익률이 이자 보상 비율 정도 그것도 외관 기업들 우수 한 500개 업체들을 저희들이 2020년까지 최근에 분석을 끝냈는데 네. 그 정도라면 이제 완성차 업체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근데 뭐 저희들은 지금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이자 보상 배울 정도만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서 나오면 네, 그것도 외관 금리가 기업들. 인상되면 네, 부채가 그렇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부담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구조 개편이 지금 불가피한 그런 상황도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저는 궁금한 게 금리 인상이 소비자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궁금하거든요. 네. 영향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결국에 이 자동차의 파이낸싱에 있어 부담이 늘어나니까 예, 자동차 예. 수요를 억제한다. 이런 것이 지금 뭐 통상적인 그 개론인데요. 그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자동차 수요에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업체들 아까와 같이 채무 부담, 이자 비용 부담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결코 이제 자동차 산업에는 약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주도하던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브랜드 싸움과 수익성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자동차 부품주에도 미치는 영향, 금리 인상과 함께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수익성을 잘 내야 앞으로 미래차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지금 자동차 업계에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봐주셨는데요. 계속 거듭 강조를 해주셨듯이 어쨌든 정부는 탄소 중립 정책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예. 친환경차의 보급 증가가 지속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릴 텐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네, 지금 뭐 385만 대를 본래는 2030년까지 보급하겠다고 그랬다가 이번에 450만 대로 올렸고 뭐 완성차 쪽에서는 일단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결국에 2030년에 전체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빼놓은 전기차 비중이 한 40% 가까이 돼야 그러한 보급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뭐 지난번에 열린 그 소위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그 2050년 목표를 자동차 업체들이 달성을 하려면 2030년까지 적어도 그 충분한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춰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030년에 그러기 위한 설비 투자가 필요할까요? 네,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설비 투자는 증설 투자보다는 대체 투자입니다. 이제 지금은 내연기관 제품들을 만들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전기차 제품을 만들려면은 일부 설비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이제 증설 투자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많이 줬는데 지금 이런 대체에 대한 투자도 그 세제 혜택을 줘야만 기업들이 제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마 정부에서도 이러한 대체 투자에 대한 지원책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봅니다. 네. 생각보다 세금과 금리라는 변수가 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뭐 개별 소비세 인하하니까 굉장히 내수가 많이 증가했듯이 예. 이런 소비자들은 상당히 이러한 세금이나 또 그러한 그 금리에 자동차 구매는 이제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준비를 위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연구위원님께서 설비 대체 투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벌써 드릴 차례가 됐는데 시간은 좀 여유가 있거든요. 네네. 충분히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미래차 전환 속도에 시급한 과제는 뭘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 예, 예.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이자 보상 배율보다 수익성이 안 나오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걱정됩니다. 어떤 기업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부품업체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통계청 통계 10인 이상이 한 4,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관 기업이 한 500개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2020년 통계를 가지고 보면은 대기업들은 그나마 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4%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소부품업체들 평균 영업이익률이 0.5%입니다. 뭐 정부에서도 전체 부품 산업의 그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해서 0.5%, 마이너스 0.5%를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입증을 했다는 거죠. 그럼 뭐 0.5%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그 투자하는 데는 부담이 되겠죠. 그렇다면 미래차로 가려면 세 가지가 일단 갖춰줘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설비 대체 투자도 해야 되지만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미래차 인력들 굉장히 부족하다고 정부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도 발표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대기업들의 최근의 추세를 보면 대기업들은 오히려 엔지니어 이런 쪽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들은 줄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 중소기업들은 뭐 이익률도 낮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또 사람도 줄이는데 거기에서 뭐 당장의 생산기술 인력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인력을 줄이고 있다는 거죠. 엔지니어는 어떤 역할을 연구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지금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건 인력의 언젠가는 문제. 좀 불거질 문제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엔지니어, 자동차 산업의 엔지니어를 선진국과 비교를 하면 지금 2019년 통계를 저희들이 비교를 하면 독일이 우리보다 약 한 150만 대 정도 생산을 더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많이 할 때는 뭐 600만 대 넘었지만 최근에 한 560만 대 했는데 계속 엔지니어 수가 늘어갑니다. 그래서 19년 현재 이제 12만 6,400명을 확보를 했고요. 뭐 1년, 그러니까 19년에 18년 대비해서 무려 16,400명이 늘어났어요. 미국이 지금 11만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뭐 저희가 볼 때 한 3만 6천 명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줄고 대기업에서 늘어서 약간은 늘어나고 있지만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 인력이 가장 지금 심각하고 뭐 더 들여다본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인력 같은 경우 앞으로 자동차라는 게 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전체가 움직이는데 네. 이 인력은 우리가 아주 태부족합니다. 지금 저희가 자동차 산업에 최근에 추정해 보면은 한 1,000명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근데 테슬라 상당히 지금 많이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웬만한 해외, 특히 미국과 유럽의 대기업들은 4, 5천 명 정도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전체가 1,000명이라서 상당히 지금 부족한 이러한 그 문제가 있고 또 특히 엔지니어나 소프트웨어 인력으로 갈수록 임금이 높아져야 됩니다. 네. 임금을 많이 줘야 결국 우수한 인력을 그렇죠. 확보해야 되는데 예. 최근에 이런 뭐 그동안 우리나라 몇 년 동안에 이런 쪽에서 또 임금 차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적인 면이 약간 빨리 바뀌어줘야 됩니다. 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배터리의 경쟁력은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지만 전체적인 전기차나 또 앞으로 뭐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미래차에서 자칫하면 인력 문제 때문에 제때 우리가 쫓아가거나 앞을 선도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R&D 투자라는 거죠. 이 얘기도 뭐 계속 해왔지만 우리가 지금 늘어는 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자동차 산업의 R&D에서 차지하는 약 75%를 현대차 그룹이 합니다. 이건 현대차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계 완성차 3사하고 결국 부품업체들은 한 25%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저변이 확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또 현대차도 지금은 최근에는 뭐 같이 그 완성차 업체하고 부품업체들이 그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는 이게 약간의 그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네. 현대차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또 현대차는 계속해서 사업에 지금 다각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기존에 지금 R&D를 갖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과연 하는데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도 이번에 뭐 요소수 사태에도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험 인증하는 데가 굉장히 모자르다. 지금 미래차 부품이 그렇습니다. 기술 개발들을 해서 큰 대형 업체들은 이제 제품화를 막 들어가는데 기존의 시험 인증 센터들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대부분이 내연기관 쪽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특히 빨리 이제 전기차 쪽에 시험 인증을 해줄 수 있는 하부 구조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자율차까지 가는
그 결국에 전기 전자 쪽에서의 이러한 시험 인증을 할 수 있는 하부 구조들이 앞으로 빠르게 확충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도 또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죠. 네.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결국 사람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지금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결국 뭐 은퇴 인력을 재교육해서 활용하는 방안, 또 풀을 만들어서 그때 프로젝트별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이 지금 강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모든 것의 어떤 종합적인 결과로는 수익성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각 기업들의 수익성에서 우리가 희망의 청신호를 볼 수 있어야 앞으로 미래차를 전 세계를 주도하는 움직임으로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조선업계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인력을 많이 해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주가 많이 들어와도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도 그러한 조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설비 같은 경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대체하는 투자, 여기에 세액이 공제되는 이러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력 확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기차 시험 인증센터 등의 인력 부족 상황들, 그리고 R&D 투자가 현대차에 너무 쏠려 있다는 점들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친환경차의 판매 실적들도 쭉 알아봤고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단기간에는 해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공급망 문제가 또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 또 금리가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 계속 체크해서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